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매달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구독자, 시청자님 덕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옛날 옛적에는 여인이 혼인을 하게 되면 1년에서 3년 정도는 친정에서 살다가 시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신행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신부를 시댁으로 데려다주는 역할을 하는 신부 쪽 집안의 어른을 후행이라고 하였습니다. 대부분 이 후행의 역할은 신부의 아버지의 형제들이 하곤 하였습니다. 이 후행은 신부를 데리고 가서 집안의 체면을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돈댁에 가서 말과 행동을 삼가고 예의를 차리며 조심해야 했습니다. 사돈댁에서도 이 후행으로 온 사돈어른을 정성껏 대접해주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마을에 혼인을 하고 자기 집에서 3년을 살고 나서 드디어 신행을 가게 된 한색 씨가 있었습니다. 후행을 이색 씨의 작은 아버지인 팔푼이가 가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큰아버지가 가려고 하였던 것을 작은 아버지가 한사코 자신이 가겠다고 바득바득 우기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팔푼이가 워낙 생각도 없고 허례허식을 좋아하는 그런 사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돈댁에 가서 무슨 일을 저지를까 걱정입니다. 괜히 그럼 우리 귀한 조카 고된 시집살이를 하게 될까 겁나는데 그냥 큰오라버니가 가시면 안 되는 겁니까? 팔푼이는 모두들 자신을 걱정하자 속으로 본때를 보여주리라 다짐하였습니다. 그렇게 조카딸과 함께 사돈댁에 도착한 이 팔푼이는 잔뜩 허세를 부리고 거드름을 피우며 그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시오. 사돈댁 계십니까? 그러니 이 팔푼이를 사돈 집에서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마침 시아버지 되는 사람이 먼 길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 자리에 사람이 나와서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시죠. 먼 길 오느라 시장하셨을 텐데 안으로 드시죠. 그렇게 사돈댁에서 이 팔푼이에게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아니 찬이 이게 뭐야? 멀리서 온 손님한테 이런 소박한 상을 내주다니. 에이 참 이 집도 이거 알만하구만. 사돈이 차려준 밥상은 소박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가짓수도 적고 양도 무척 작게 느껴졌습니다. 상다리가 부러지는 대접을 기대한 팔푼이는 몹시 실망하였습니다. 보아하니 이거 아주 인색한 집안이로구만. 우리 조카 이거 시집을 잘못 온 것 같은데. 그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하며 식사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날이 저물고 밤이 되었습니다. 온종일 사돈댁의 색시를 만나보기 위해 몰려왔던 사람들이 떠나가고 떠들썩하던 집안도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조용해졌습니다. 남의 집에 손님으로 온 이 팔푼이는 할 일이 없으니 방 안 아랫목에 드러누워서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심심해라 잠자리가 바뀌니 잠도 안 오고 말이야. 이럴 때 딱 약주 한잔하고 잠들면 아주 좋을 텐데 이거 바깥 사돈 양반이 없으니 같이 대적할 사람도 없고 아이 참 심심하다. 그때 마침 부엌에서 뭔가 맛있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아까부터 무슨 냄새지? 아이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이 팔푼이는 코를 쿵쿵거리며 어느새 부엌 근처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부엌에는 막 음식을 만든 안사돈 어른이 나와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팔푼이는 부엌 안으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부엌에는 정말 많은 음식들이 차곡차곡 채반마다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팔푼이는 그것들을 보며 군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모르겠다. 일단 먹고 보자. 아 이거 어차피 나 주려고 만든 것들일 테니 상관없지 않은가? 그렇게 팔푼이는 체면이고 뭐고 다 내팽개쳐버리고 덥석덥석 음식들을 집어먹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부엌에 다시 돌아오기 전에 배를 채우려고 허겁지겁 먹어댔습니다. 그리고는 마침 옆에 놓여져 있던 술병을 들어 술병째로 벌컥벌컥 마셔댔습니다. 과연 이 맛이로구나. 아이고 좋아. 이제야 살겠다. 이 팔푼이는 너무나 맛있게 술과 음식들을 먹어댔습니다. 아유 배야 너무 급하게 먹었나 갑자기 큰일이 급해졌습니다. 팔푼이는 황급히 부엌을 나와서 측간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남의 집에서 그것도 어두운 밤에 측간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급하게 측간을 더듬고 찾다가 결국 찾지 못하고 팔푼이가 바지에 실례를 하게 돼버렸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내가 이 나이에 바지에 실수를 하다니. 그것도 사돈댁에서 이런 변이 있나? 팔푼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머릿속이 아득해져 갔습니다.
만일 이것을 사돈댁 식구들이 알게 되면 망신 중에 개망신이었습니다. 귀한 조카딸의 시댁 생활의 먹구름이 아니라 아주 재앙을 가져다 놓는 장본인이 자신이 될 것이란 생각에 팔푼이는 황급히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런 팔푼이의 눈의 어둠 속에서 자신을 보고 있는 웬 개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이 팔푼이의 머리에 비상한 책략이 떠올랐습니다. 이 팔푼이는 황급히 바지를 벗어서 그 개를 데려다가 자기 바지에 묻은 변을 핥아먹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구린내를 맡고 달려온 이웃집 개가 나타나니 이 사돈댁 개가 그 이웃집 개와 팔푼이의 바지를 두고 한바탕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러더니 이웃집 개가 결국 이 사돈댁 개를 이기고 그 바지를 물고 홀랑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엎친 데 덮친 격이었습니다. 벌거벗은 채 바지를 찾으러 나갈 수도 없었고 참으로 큰일이었습니다. 팔푼이는 그래도 머리를 써본다고는 밤이 더 깊어지기를 기다렸다가 몰래 안방 문을 살짝 열고 방 안에 벗어둔 바지 하나를 훔쳐냈습니다. 그런데 훔쳐도 하필이면 안사돈의 고쟁이를 훔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거로 어찌어찌 대충 몸을 가릴 수 있었으니 다행이었습니다. 꼴은 말이 아니었지만 어떻게 잘하면 티나지 않게 넘어갈 수 있을 듯 하였습니다. 그렇게 밤을 잘 넘긴 팔푼이는 다음날 아침, 차려진 아침 밥상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음식은 저녁상과는 다르게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져 있었고 그 음식들을 담은 그릇들도 아주 비싸고 훌륭한 그릇들이었습니다. 팔푼이는 도자기나 그릇을 보는 눈이 있는 사내였습니다. 그런 그가 보기에도 그 그릇들은 아주 귀하고 값나가는 그릇들이었습니다. 어이구 세상에 이거 100년이나 된 거 아니야? 이 귀한 그릇들을 봐라. 이런 그릇들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매일 맛있는 음식을 담아서 먹으면 임금이 부럽지 않겠구나. 그렇게 그릇들을 탐을 낸 팔푼이는 자기도 모르게 작은 그릇 너댓 개를 상투 위에 덮어 올려두고 그 위에 갓을 써서 감쪽같이 숨겼습니다. 이 정도 그릇이 사라진 것은 아마도 꿈에도 모를 것이다. 아이고 아주 잘 왔구나. 잘 왔소. 후행으로 오길 아주 잘했소. 내 이런 귀한 그릇을 공으로 얻다니. 그런데 팔푼이의 생각과는 다르게 시간이 지난 후 이 사돈댁은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집안에 도둑이 들었나 봅니다. 그것도 아주 고약한 변태인 듯한데 아주 큰일이네요. 안사돈의 고쟁이가 사라진 데다가 귀한 그릇들까지 너댓 개가 사라지니 집안의 하인들도 의심을 받게 되고 온 집안 식구들이 도둑을 잡아야 한다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때 마침 신랑의 할아버지가 이 팔푼이가 있는 사랑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어른 때문에 팔푼이는 당황했지만 그래도 예를 차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팔푼이가 연배가 훨씬 아래이니 먼저 엎드려 절을 하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절을 하면서 갓 속에 넣어둔 그릇들이 갑자기 방바닥으로 와장창하고 쏟아져 버렸습니다. 아니 이게 다 무엇입니까? 결국 팔푼이는 그릇들을 훔치고 거기에다 안사돈의 고쟁이까지 훔쳐 입은 사실을 모두 들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돈집에서는 너무나 황당해 하였고 팔푼이는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망신 중에 망신이었습니다. 그렇게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 숨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조카딸이 부엌에서 간단한 다과상을 차려서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팔푼이는 그런 조카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조카딸 어쩌나 나 때문에 이제 시집살이가 고단해지겠구나. 미안하다. 미안해. 못난 작은 아버지를 둔 우리 조카. 내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우리 집안의 개망신이구나. 차마 말은 못하고 미안한 눈빛으로 이 조카딸을 애처롭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니 이 조카딸이 가져온 다과상을 공손하게 마루에 내려놓고는 말했습니다. 할아버님, 저희 작은 아버지의 실수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실은 저희 작은 아버지에게 이상한 병이 생겼는데 의원이 말하기를 이번에 사돈댁에 가서 아주 제대로 망신을 당해야 낫는다고 하여 작정을 하고 오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긴 것이니 부디 용서해 주세요. 그게 정말이냐? 그런 병이 있다니. 하긴 후행으로 오신 분이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할 리가 없지. 그래서 도대체 뭔 일인가 싶었는데 그런 사연이 있었던 거로구나. 사돈 양반 아주 고생이 많습니다. 병은 좀 나은 것 같습니까? 아예 덕분에 깨끗이 나았습니다. 제 병 때문에 이런 큰 결례를 했습니다. 이 조카딸의 재치 있는 변명 덕분에
이팔푼이는 그나마 체면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자신의 행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팔푼이는 큰 후회를 한 뒤로는 누구보다 아주 점잖고 예의 바른 사람이 되어서 잘 살았습니다.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큰 부자는 아니어도 부지런히 일하며 남부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건 자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산신령님, 아들이든 딸이든 하나만 낳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늙었는데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이거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제발. 할머니는 비록 늙었으나 실망하지 않고 날마다 산신령께 빌었습니다. 할머니의 정성에 산신령도 감동했는지 마침내 소망을 이루게 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밤 할머니는 아기를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너무나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렇게 10달 동안 마음을 졸이며 아기를 기다렸습니다. 다행히도 나이 많은 할머니여서 잘못되진 않을까 걱정했으나 무사히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아기를 본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너무 끔찍해서 고개를 돌리고 말았습니다. 에그머니나, 이게 어찌 된 일인가?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할머니가 낳은 것은 귀여운 아기가 아니라 구렁이지 않겠습니까? 할머니는 비록 자기가 낳은 구렁이지만 너무나 징그러워 방에서 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망태기에 넣어 부엌 구석에 숨겨놓고 길렀습니다. 할머니는 남이 알까봐 두려워서 집 밖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자주 가서 일을 해주는 부잣집 딸 2명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아기가 얼마나 귀여운지 보고 싶어서 왔어요. 어젯밤에 설레어서 한숨도 못 잤어요. 그래. 어서 들어오너라. 할머니는 대답은 했으나 어찌할 바를 몰라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할머니, 아기는 어디 있어요? 부잣집 딸들은 아기가 보이지 않자 방 안을 둘러보며 물어보았습니다. 아기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아기를 잠깐 이웃집에 맡겼다고 거짓말을 할까 생각했으나 차마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놀라지 말거라. 저 부엌에 있는 망태기 안에서 놀고 있단다. 그 말을 듣고 맨 먼저 부엌으로 들어가서 망태기 안을 들여다본 첫째 딸은 기겁을 하여 도망치듯 뛰어나왔습니다. 그러나 둘째 딸 꽃분이는 구렁이를 보고 몹시 반가워했습니다. 아이 가엾어라. 이렇게 귀여운 구렁이 도련님을 천대하다니 너무 서운해하지 말고 또 놀러 올 테니 잘 있거라. 밥도 잘 먹고. 꽃분이는 구렁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귀여워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구렁이 아들이 무럭무럭 자라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구렁이는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사실 부잣집 둘째 딸 꽃분이를 보는 순간 첫눈에 반했어요. 저 꽃분이에게 장가가고 싶어요. 장가 좀 보내주세요.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어이가 없어 한숨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당연히 자신도 보내고 싶지만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는구나. 네가 멀쩡한 총각이라도 어림없는 소린데 하물며 부잣집 어른의 귀한 딸을 구렁이인 너에게 시집 보내겠느냐. 하지만 구렁이 아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치맛자락을 붙잡고 졸라댔습니다. 어머니, 거절당하더라도 말이나 한번 해보세요. 구렁이 아들은 고집을 굽히지 않고 날마다 간청했습니다. 할머니는 하는 수 없이 부잣집 마님을 찾아가서 청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뻔하지 않겠습니까? 마님은 할머니 말에 화가 단단히 나기 시작하여 큰 소리를 내었습니다. 할멈이 단단히 미쳤군요. 내가 그래도 할머니한테 잘해주었건만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귀한 딸을 구렁이 아들에게 시집 보내라니 말이 돼요. 그런 소리 하려면 우리 집에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말아요. 할머니는 풀이 죽어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구렁이 아들은 호통만 맞고 온 어머니 속도 모르는지 계속 졸랐습니다. 어머니, 내일 다시 한번 가보세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잖아요. 할머니는 구렁이 아들이 보채는 바람에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부잣집에 가서 청혼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루는 부잣집 마님이 장난삼아 딸들을 불러들였습니다. 먼저 첫째 딸에게 물었습니다. 너 구렁이에게 시집 가고 싶지 않느냐? 어머니 농담이라도 그런 말씀 마세요. 그건 말씀하시는 어머니가 너무 서운해요. 첫째 딸이 펄쩍 뛰자 이번에는 둘째 딸에게 물었습니다. 둘째야, 네 생각은 어떠냐? 어머니, 저는 구렁이 총각한테 시집 가고 싶어요. 부잣집 마님은 뜻밖의 대답을 듣고 어리둥절했으나 장난삼아 한 말인 줄 알았습니다. 둘째야, 어머니를 놀리려고 거짓말을 하면 되겠니? 너같이 예쁜 애가 구렁이에게 시집 가겠다고. 거짓말이 아니에요. 전 구렁이 총각과 꼭 결혼하고 싶어요. 부잣집 마님과 첫째는 입을 벌린 채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째 딸 꽃분이의 고집도 구렁이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부잣집 마님은 꽃분이의 생각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마님은 둘째 딸 꽃분이를 구렁이에게 시집 보내기로 허락했습니다. 어느덧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구렁이와 혼인한다는 소문이 퍼져서 구경꾼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그러자 구렁이 신랑은 기둥을 하나 세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는 기둥 끝에 기어 올라가서 신부 꽃분이와 절을 주고받으며 예식을 마쳤습니다. 처음으로 보는 신기한 혼례식을 지켜본 사람들은 구렁이와 사람이 어떻게 한 이불 속에서 살 수 있을까? 고개를 갸웃거리며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신방에 들어가자 구렁이 신랑은 꽃분이에게 부탁했습니다. 부인, 가마솥에 물을 가득 부어 따뜻하게 데워주시오. 꽃분이는 구렁이 신랑이 부탁한 대로 부엌에 들어가 물을 데워주었습니다. 구렁이 신랑은 바로 가마솥 안으로 들어가 목욕을 하였습니다. 잠시 후 꽃분이는 깜짝 놀라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아, 누구세요? 내 구렁이 신랑은 도대체 어디 간 거지? 목욕을 하고 들어온 신랑은 구렁이가 아니었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얼굴이 잘생긴 청년이었습니다. 그러자 잘생긴 청년이 꽃분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구렁이 신랑이 바로 저랍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 자리에 앉으세요. 늠름한 구렁이 신랑은 넋을 잃고 서 있는 꽃분이의 손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나는 원래 하늘나라 왕자 석삼이입니다. 잘못을 저질러 벌을 받아 구렁이가 되어 땅 위 세상으로 왔습니다. 밤에는 허물을 벗고 사람이 되지만 날이 밝으면 다시 구렁이가 된답니다. 하지만 100일이 지나면 나는 완전한 사람이 되어 당신과 평생 동안 살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절대 비밀로 해주세요. 부탁입니다. 꽃분이는 사람이 된 구렁이 신랑의 부탁대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구렁이에게 시집 보낸 것을 안타깝게 여겨 딸이 사는 모습을 몰래 지켜보던 친정어머니 측 마님에게 그만 들키고 만 것이었습니다. 날이 밝자 마님은 꽃분이를 찾아와 야단을 쳤습니다. 구렁이 신랑은 어디에 두고 외간 남자와 한 방에 있다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비록 구렁이라도 내 신랑이라는 것을 명심해라. 다시 그런 일 있으면 용서하지 않겠다. 알겠느냐? 어머니 잘못했어요. 근데 사실은 말이에요. 하지만 꽃분이는 어머니를 속일 수 없어 비밀을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꽃분이가 약속을 어기자 구렁이 신랑은 밤이 되어도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구렁이 신랑은 꽃분이가 자신이 구렁이인데도 시집온 착한 마음씨와 자신에 대한 지극정성의 마음이 흔들려 다시는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는 꽃분이의 다짐을 받은 다음 허물을 벗고 진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침에 잘생긴 신랑 석삼이가 꽃분이 방에서 나오자 온 마을에 소문이 퍼져서 모두들 놀라고 신기하여 야단법석이었습니다. 그러나 꽃분이의 언니는 좋은 신랑감을 둘째에게 빼앗겼다고 배를 꽁꽁 앓았습니다. 어느 날 구렁이 신랑 석삼이는 과거를 보러 서울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석삼이는 사람이 될 때 벗은 구렁이 허물을 꽃분이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과거에 급제하여 돌아올 때까지 이 허물을 잘 보관해 주세요. 만약에 이 허물이 없어지면 나는 집에 돌아올 수 없게 되니까요. 석삼이는 꽃분이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집을 떠났습니다. 꽃분이는 소중한 구렁이 허물을 장롱 속 깊숙이 넣어 두었으나 혹시 도둑이 들까 걱정되어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주머니에 넣어서 늘 치마끈에 매달고 다녔습니다. 하루는 언니가 놀러 왔다가 꽃분이의 치마끈에 찬 복주머니를 보고 물었습니다. 꽃분아, 복주머니에 무엇이 들었기에 늘 차고 다니니? 값비싼 보석인 모양이지. 아니야, 언니. 아무것도 아니야. 꽃분이가 보여주지 않자 더 궁금해진 언니는 와락 달려들어 복주머니를 빼앗아가서 풀어보았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어이구, 징그러워. 구렁이 허물이 나오자 언니는 기겁을 하여 화롯불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안 돼. 타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꽃분이가 다급히 집어내려 했지만 구렁이 허물은 이미 활활 타버린 뒤였습니다.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꽃분이는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그 후 과거를 보러 간 구렁이 신랑 석삼이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지났지만 아무런 소식조차 없었습니다. 기다리다 지친 꽃분이는 석삼이를 찾아 나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몸으로 혼자서 먼 길을 간다는 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꽃분이는 궁리 끝에 머리를 빡빡 깎아 스님으로 변장했습니다. 그리고 손에 염주와 목탁을 들고 길을 나서니 영락없는 스님이었습니다. 꽃분이는 석삼이가 과거를 보러 간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알아보던 끝에 과거를 보던 한 선비가 갑자기 머리를 감싸고 온몸을 떨다가 미친 듯이 산속으로 달려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꽃분이는 석삼이가 틀림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허물이 타는 순간 괴로움을 이기지 못해 그랬을 거야. 꽃분이는 산속으로 들어가 석삼이를 찾아 헤맸습니다. 계속 한없이 찾아 헤매도 아무도 안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정처 없이 헤매다가 멀리서 멧돼지 한 마리를 발견하였습니다. 멧돼지는 칡뿌리를 캐고 있었습니다. 멧돼지야, 멧돼지야. 키가 훤칠하고 얼굴이 잘생긴 우리 서방님을 보았니? 보았지. 이 칡뿌리를 다 캐어 흙을 털어 껍질을 벗겨주면 가르쳐주지. 꽃분이는 멧돼지가 시키는 대로 칡뿌리를 캐어 흙을 털고 껍질을 벗겨주었습니다. 그러자 멧돼지는 산골짜기로 내려가서 빨래하는 할머니에게 물어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멧돼지가 가르쳐준 길로 내려가니 할머니가 빨랫감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방망이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키가 훤칠하고 얼굴이 잘생긴 우리 구렁이 서방님을 보셨나요? 한 보았지. 여기 있는 많은 빨래감을 다 빨아 보송보송하게 말려주면 가르쳐주지. 꽃분이는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빨랫감을 다 빨아 말려주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 아래로 내려가면 나이 지긋한 농부가 있을 거야. 그 농부에게 물어보면 가르쳐줄 거야. 그래서 할머니가 가르쳐주는 길로 내려가 보니 나이 지긋한 농부가 논을 갈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키가 훤칠하고 얼굴이 잘생긴 우리 서방님 보셨나요? 안 보았지. 이 논을 다 갈면 내가 가르쳐 주지. 꽃분이는 농부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농부가 가르쳐준 길을 따라 한참 가니 학 한 마리가 푸드덕거리고 있었습니다. 다가가서 보니 한쪽 다리를 다쳐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이 가엾어라 얼마나 아플까. 꽃분이는 옷자락을 찢어 상처를 싸매어 주었습니다. 스님 고마워요. 어서 내 등에 타세요. 꽃분이가 등에 타자 학은 훨훨 날아서 산 중턱에 뚫린 작은 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말 아름답구나. 꽃분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굴 속의 언덕에는 온갖 꽃들이 피어있고 하늘에서는 이름 모를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풀밭에서는 소와 말과 양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허이허이 새들아, 곡식 좀 그만 까먹어. 우리 구렁이 선비님이 드실 거란다. 꽃분이는 어느 집 하인 같은 등치 큰 사람이 새를 쫓는 소리를 듣고 귀가 번쩍 뜨여 달려갔습니다. 왠지 신랑 석삼이를 말하는 듯 보였습니다. 저기요. 구렁이 선비님 집이 어딘지 가르쳐 주시면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우리 마님이 절대로 가르쳐 주지 말라고 당부했거든요. 꽃분이는 하인에게 금가락지를 빼어주며 구슬려서 겨우 구렁이 신랑 집을 알아내어 찾아가 보니 으리으리한 기와집이었습니다. 꽃분이는 대문 앞에서 목탁을 두드리며 시주를 하라고 불경을 외웠습니다. 이윽고 젊은 마님이 쌀 한 대박을 가지고 나와 시주를 했습니다. 꽃분이는 쌀을 받다가 일부러 기울여 땅바닥에 몽땅 쏟아버렸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꽃분이는 손으로 쌀을 한 톨씩 주워 담았습니다. 그러자 젊은 마님이 한꺼번에 쓸어 담으라고 빗자루를 가져왔지만 꽃분이는 거절했습니다. 어디 감히 부처님께 바치는 귀중한 쌀을 비로 쓸어 담아서야 되겠습니까? 꽃분이는 일부러 시간을 끌어 날이 어두워지면 하룻밤 묵으면서 구렁이 신랑을 만나보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꽃분이가 흩어진 쌀을 한 톨씩 주워 담다 보니 날이 저물었습니다. 꽃분이는 젊은 마님에게 청하여 기와집 한 채에서 묵게 되었습니다. 꽃분이는 잠이 오지 않아 마루에 앉아 밝은 달을 쳐다보며 석삼이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쪽 사랑채에서 노랫소리가 은은히 들려왔습니다. 노래를 들은 꽃분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온갖 고생을 하며 찾아 나선 그리운 신랑의 목소리이지 않겠습니까? 꽃분이는 구렁이 신랑 석삼이의 노래에 대답이라도 하듯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노래를 들은 석삼이도 꽃분이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고 버선발로 달려왔습니다. 부인, 정말 내 부인이 맞는 거요.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석삼이는 꽃분이가 스님으로 변장했지만 한눈에 알아보고는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인 왜 나와의 약속을 어겨서 서로 헤어지게 했나요? 정말 안타깝군요. 제가 약속을 어긴 게 아니라 언니가. 꽃분이는 사실대로 털어놓았습니다. 두 사람이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사이에 어느덧 날이 밝았습니다. 석삼이는 한참 망설이다가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부인 용서해 주시오. 사실은 다른 색시와 다시 결혼하였답니다. 어찌하면 좋을지 나도 모르겠어요. 석삼이는 죄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낮에 시주쌀을 준 젊은 마님이 바로 새로 결혼한 부인이에요. 꽃분이는 자기가 정식으로 결혼한 본색시라 해서 그 마님을 그냥 쫓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마님과 단둘이 만나 의논한 끝에 둘이서 내기를 하여 이기는 사람이 구렁이 선비하고 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먼저 남학신을 신고 산골짜기 물을 물동에 가득 길어오는 내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둘이 똑같이 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길어와서 판가름이 나지 않아 다시 겨루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주 어려운 시합을 내걸었습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있는 호랑이의 눈썹을 하나 뽑아 오기로 했습니다. 꽃분이는 바로 호랑이들이 있는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산속을 여기저기 헤매다녔으나 호랑이는 보이지 않고 저 멀리서 오막살이 한 채가 보였습니다. 꽃분이는 호랑이가 있는 곳을 물어보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에서는 나이 지긋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면 호랑이를 만날 수 있나요? 젊은 처녀가 호랑이를 만나서 뭘 하려고 그러시오. 저는 호랑이 눈썹을 하나 뽑아 가야만 합니다. 할머니 제발 도와주십시오. 꽃분이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애원하듯이 말했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이네. 너무 걱정하지 말게. 당신은 참 운이 좋은 사람이군. 보다시피 나는 늙어도 눈썹이 많이 있다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꽃분이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귀가 번쩍 뜨여 고개를 든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할머니의 치마 밑으로 누런 호랑이 꼬리가 삐죽이 나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름도 잠시 호랑이가 무서웠으면 어떻게 산속으로 갈 마음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꽃분이는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할머니 호랑이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할머니, 제발 눈썹 하나만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나 할머니는 선뜻 꽃분이에게 호랑이 눈썹을 내주었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잊지 않을게요. 그렇게 꽃분이는 호랑이 눈썹을 손에 꼭 쥐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꽃분이를 본 마님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산속으로 호랑이 눈썹을 가지러 간 꽃분이가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안심을 한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호랑이를 찾아 산속으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마님은 꽃분이의 용기에 더 이상 석삼이 곁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조용히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꽃분이는 석삼이와 다시 살게 되었고 하루하루 즐겁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개가천선이라는 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선시대에 송당선생이라는 유명한 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밀양박씨로 양녕대군의 외손자요. 이조참판 박수종의 아들로서 중종대왕 시대의 벼슬이 병조참판에까지 이르러 한참 동안 서슬이 푸르게 무의를 떨치고 죽은 뒤에는 이조판서 종직의 문목공이라 시호까지 내리고 또 의학과 문학에도 상당한 조예가 있어 가히 문무겸전의 호걸라마로 이름이 당시에만 유명할 뿐만 아니라 몇백 년을 지난 지금까지도 아는 사람이 많게 되었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는 젊었을 때에는 한량에다 개망난이었습니다. 글이란 것은 꿈에도 한번 읽어볼 생각도 하지 않고 날마다 말 달리기와 활 쏘는 것으로 일을 삼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 무례한들과 유곽을 돌아다니며 방탕하게 놀거나 그렇지 않으면 노름판으로 가서 골패투전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다가는 까닭도 없이 남과 시비를 하거나 남의 싸움을 가로맡아서 사람 때리기가 일쑤여서 가끔 법관에게도 취조와 처벌을 당하니 다른 사람들은 고사하고 자기 부모 친척들까지도 모두 손가락질을 하며 저 자식 천하의 남봉자식 저놈이 만일 사람이 된다면 내 손에 장을 치지겠다 라며 욕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그는 통이 크고 성질이 활발하며 힘이 천하의 장사인데다가 무예가 또한 능하고 인물이 훌륭하게 잘생기고 보니 해안이 있는 사람들은 그를 장래에 큰 인물이 될 사람이라고 암암리에 칭찬하는 이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래 집안이 좋은 까닭에 일찍이 무과급제를 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선전관 벼슬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선전관이라 하면 누구나 잘 아는 바와 같이 무관 중에 가장 복색이 좋고 호화스러운 벼슬이라 아무리 못난 인물이라도 호걸라마같이 보일 수가 있거늘 그러한 복색을 하고 지나가니 누구나 가던 길을 멈추고 한번 다시 바라보지 않을 이가 없었습니다. 그 중에도 호기심이 많은 여자들은 그를 한 번 보면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한 번은 그가 말을 타고 당당한 풍채와 복색으로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양 안 밖으로 달려 돌아다니다가 날이 저물어가는 판에 한양 동문을 지나려니까 한 어여쁜 여자 하나가 담장 뒤에서 소복을 하고 담 모퉁이에 섰다가 그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는 언제 보았던 사람 모양으로 반기는 얼굴로 한번 빵긋이 웃으며 추파를 보냈습니다. 원래가 허영심과 풍류를 좋아하던 송담은 갑자기 나타난 여인을 마다하지 않고 눈을 맞추어 자세히 보니 과연 당대의 귀한 미인이었습니다. 여태 많은 기방과 처녀들을 보았지만 이리 어여쁜 색시는 처음인 것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다시 생각할 여지 없이 당장에 유혹이 되어 그만 말에서 내려서 말과 하인은 먼저 돌려보내고 단신으로 여자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 여자는 앞장서서 이 골목 저 골목으로 끌고 들어가더니 마침내 마을과 따로 떨어져 있는 큰 기와집으로 들어가는데 그때는 어두컴컴한 밤이 되어 어디가 어디인지 방향을 잘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송담을 인도하여 내실로 들어가니 내실은 음침하기가 짝이 없고 그 실내에는 다른 곳에서 보지 못한 이상한 기구가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고 피비린내 같은 불쾌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아무리 용감 대담한 송담이라도 집안은 돌아볼수록 의심이 생기고 무서운 생각이 나서 그만 머리끝이 쭈삣쭈삣하고 몸에 소름이 끼치는 중에 아까까지도 위험한 자태로 사람을 유혹하던 여자는 벼랑간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며 구슬 같은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송담은 이상하게 여겨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집이 누구의 집이고 또 너는 무슨 까닭으로 오느냐. 그리고 이 집은 온통 살기가 있구나. 너는 어찌 이런 집에서 살고 있는 것이야. 너의 가족들은 모두 어디에 있는 것이냐. 여자는 손짓으로 하며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고 송담에게로 바짝 다가와서 귀에 대고 가만히 가는 목소리로 이 집은 제 집이 아니라 큰 강도의 소굴인데 저도 본디 한양의 양반집 교수로서 외출을 하였다가 불행히도 이 도적놈에게 잡혀와서 강제로 괴수놈에 첩이되어 다만 그놈하고만 살 뿐 아니라 날마다 그놈의 학대에 이기지 못하여 그놈의 지시대로 오늘과 같이 이 문 밖에 나아가서 내 양심에 허락지 않은 수단 방법을 써가며 오고 가는 행인 중에 여간 돈푼이나 있을 것 같은 행인을 꾀어서 이놈의 집으로 와서 죽이고 가진 재물을 빼앗기로 이를 삼는데 제가 오늘은 당신을 여기로 데려온 것입니다. 용모풍채를 본즉 남보다 기골이 장대하여 이런 데서 헛되이 죽을 사내가 아닐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다 말씀하는 것은 도련님이 무슨 재주를 부려서라도 이 사지에서 저를 벗어나게 하시고 또 미천한 생명까지도 구해주시면 죽어서라도 백골난망이 오며 은혜를 보답하겠나이다. 오늘 만약 당신의 목숨이 사라진다면 저 또한 따라서 저 세상으로 갈 것입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부디 저를 도와주십시오. 송담은 말을 듣고 크게 놀라서 즉시 장검을 빼어들고 도적의 동정만을 살피고 있었더니 과연 시간이 흐르니 방 위층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고 또 여자를 부르는 소리가 나더니 천정반자가 열리면서 공중으로부터 큰 밧줄 하나가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물론 보통 때 같으면 의뢰의 여자가 남자를 꿰어서 술을 취하도록 먹여놓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내들이 방심하고 있을 터에 방해들인 사람의 목을 매달아 죽이고 재물을 빼앗는 것이겠지만 그때만은 여자가 송담을 믿고 그런 사정을 미리 말한 까닭의 송담은 먼저 정신을 차리고 대비하고 있던 터인지라 그것을 보고는 크게 소리를 치고 칼로 줄을 끊어버리고 발길로 방벽을 힘껏 차니 벽력 같은 소리가 나며 벽이 일시에 다 무너졌습니다. 송담은 한 손으로 칼을 휘두르며 여자를 어깨에다 들쳐업고 마을로 뛰어나섰습니다. 도망가는 송담 앞에는 두어 길이나 되는 큰 담이 막혀 있었고 뒤에는 장대한 도적놈들이 쫓아나왔습니다. 그때 그의 위험한 것이란 참으로 위기일발이어서 웬만한 사내 같으면 자리에서 꼼짝달싹 못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원래가 날쌔고 무예가 뛰어난 타세 등에다 여자를 업고도 조금도 거북한 기색이 없이 빠르게 몸을 솟아서 높고도 높은 담을 뛰어넘으니 도적들은 감히 뒤를 쫓지 못하고 다만 칼을 던져서 그를 향해 치니 그 칼은 다행히 송담에게는 맞지 않고 그가 입은 융복의 뒷자락을 맞춰서 몽땅 끊어졌습니다. 송담은 그런 줄도 모르고 집에 돌아와서야 비로소 자기의 옷자락이 그렇게 끊어진 것을 보고 새삼스럽게 무서운 생각이 나서 온몸에 벼랑간 소름이 끼치고 등골에 진땀이 쭉 흘렀습니다. 한참 동안 정신을 차리고 숨을 돌린 다음에 송담은 군사들을 황급히 소집했습니다. 군사들이 모이자 송담은 말했습니다. 내 한양에 이런 도적놈들이 있을 줄 몰랐다. 어찌 임금님이 사시는 이곳에 이런 흉악한 놈들이 있는 것인가. 내 이놈들을 모두 잡아들여라. 그리고 만약에 반항을 한다면 망설임 없이 모두 처치하거라. 그러니 군사들은 빠르게 움직여서 한양의 사대문을 지키고 도적대 놈들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하루도 안 걸려서 도적대를 다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도적대의 소굴에서 억울하게 죽은 많은 사람들의 유골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놈들이 빼앗은 많은 재물 또한 모두 회수했습니다. 잡혀온 도적대 놈들에게 송담은 말했습니다. 내 이놈들 아무리 살기가 힘이 들지언정 사람의 목숨을 해하다니. 나도 소실적에 썩 좋지 못한 한량이었지만 그래도 사람의 목숨을 귀히 여겼다. 그러나 너희들은 사람의 목숨을 하찮은 재물보다 못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말하고 송담은 모두 관아에 넘겨 처형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도둑소굴에서 구한 여자에게 음식도 먹이고 옷도 새로 주어서 본집으로 돌려보내려 했습니다. 그러자 안악이 송담을 보고 청하는 것입니다. 나으리 저는 이미 죽은 몸이라 다름없습니다. 저를 거두어서 나으리 곁에 있게 해주십시오. 평생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나으리를 보필하겠습니다. 부디 제 청을 들어주십시오. 안악의 말에 송담은 뭔가를 생각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렇게 어여쁜 색시를 첩으로 두었을 것인데 송담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부모님이 기다리는 집으로 가시오.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당신을 기다리고 있지 않겠소. 그리고 집에 가서는 이곳에 있던 어떤 이야기도 하지 마시오. 그리고 좋은 배필을 만나 혼인하여 잘 사시오. 송담은 그렇게 여자를 본가로 돌려보냈습니다. 자기도 그 길로 선전관을 사직한 다음에 고향인 경상북도 선산으로 돌아가서 다시 글 공부를 하기로 크게 결심하고 맹서하여 당시 마을에서 학자로서 유명한 신당 정봉 선생의 문화에 가서 무릎을 꿇고 열심히 공부하니 불과 3년 만에 방탕호협하던 송담의 기질이 변하여 침착하고 온유하게 되고 따라서 학문도 가히 괄목상대하여 크게 진취되어 필경 큰 유학자가 되고 또 그는 평생에 자기의 앉은 자리 옆에다 전날 도적의 칼에 맞아 찢어진 융복을 걸어두고 항상 자손과 제자에게 보이고 훈계하였습니다. 막상 자신이 죽음의 앞에 이르러서는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 깨달은 것 말입니다. 옛날 옛적 권력이 하늘을 찌르는 한 대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 또한 임금의 신의를 얻으며 높은 관직에 있으니 조정은 이 부자의 소나기에 들어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부자는 대궐같이 화려한 집에 온갖 재물과 곡식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다 갖춘 대감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자신이 정하여 준 혼처를 마다하고 자신이 사랑하게 된 선비와 혼인하겠다며 집안의 불화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그 선비는 바로 칠복이었는데 조실부모하여 집안 사정은 매우 어렵고 살아온 인생이 외롭고 기구한 사람으로 빈털터리에 외톨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감의 딸 꽃분이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선비 칠복이와 혼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칠복이는 염치 없이 처가살이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장인과 장모가 그를 무시하고 박대하니 집안의 종들마저도 그를 은근히 무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만 그의 아내 꽃분이만이 그의 학식과 심성을 알아보고 존중하고 받들었으며 사위로서 조그마한 대접도 받지 못하는 처가살이를 하는 칠복이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매일같이 저녁에 나가면 아침에 들어오고 아침에 나가면 저녁에 들어오면서 집안에 있는 시간은 매우 적었습니다. 미운 털이 제대로 박혀버린 그가 집 안으로 돌아올 때면 장인과 장모 앞을 감히 지나가지 못하고 작은 쪽문을 통해 재빨리 안에 꽃분이가 있는 사랑방으로 향했습니다. 꽃분이는 그런 남편 칠복이가 안쓰러워 언제나 문에 기대 칠복이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를 모시고 방으로 올라갔으며 여종을 대신해 직접 밥상을 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 하도 구박을 주는 처지라 나물 몇 접시만 반찬으로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방님, 찬이 나물 몇 가지라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께서 아직 저에 대한 미움이 가시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저 때문에 이렇게 귀한 서방님이 이런 천대를 받게 되다니 정말 속상해요. 하지만 칠복이는 꽃분이가 차려준 밥과 찬을 맛있게 먹으며 이야기하였습니다. 부인, 그런 말씀하지 마시오. 이렇게 못난 사위를 거두어 주시는 것만으로도 늘 황송할 따름이오. 기름진 음식은 몸에 좋지 않고 이리 쓴 나물들은 몸에 좋은 것이니 내 어찌 만족하지 않을 수 있겠소. 남의 집에서 밥을 얻어먹는 처지에 이만하면 분에 넘치는 대접이니 부인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시오. 칠복이의 말을 들은 꽃분이는 고마움과 미안함 감정이 동시에 오는지라 칠복이를 보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칠복이가 밤이 늦어서야 집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꽃분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생긴 것인가 홀로 고민하며 마루에 걸터 앉아 있는데 뒤에서 살금살금 조용히 꽃분이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부인, 집안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것이오. 왜 그렇게 조심스럽게 걸어오는 것이오? 서방님, 이런 말씀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아침에 어머니께서 저를 크게 나무라셨습니다. 내가 너희 둘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눈이 떠지고 머리가 곤두섰어. 이가 갈릴 지경이다라고 하시며 계속 그리 행동할 것이라면 짐을 사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떠나. 내 멋대로 배불리 먹고 알아서 잘 살 거라 이리 말하시니 또 다시 꾸지람을 들을 것이 두려워 곧바로 들어오지 못하고 안채에서 해가 지기만을 기다렸다가
서방님께서 돌아오셨으리란 생각에 몰래 나왔습니다. 이 말을 들은 칠복이는 서운한 기색 하나 없이 담담히 말을 하였습니다. 부인, 장모님의 뜻이 그리한데 무엇하러 오셨소? 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장모님 곁에 있으시오. 서방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 절대 서방님을 떠날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후 여종이 음식을 차려 저녁밥을 들고 오자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혹여 다른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너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하며 꽃분이는 여종에게 신신당부하였습니다. 이렇게 식사를 마친 칠복이는 급한 볼일이라도 있는 듯 의복을 갖춰 입고 급히 다시 나갈 준비를 하자 꽃분이가 물었습니다. 서방님, 이 깊은 밤에 어딜 가시려 하십니까? 칠복이는 아내의 두 손을 꼭 잡고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 밤 자정되면 동산에 올라 궁궐 밖을 살펴보시오. 분명 시끄럽고 어수선한 소리가 들릴 것인데 그 소리가 순식간에 진정된다면 살 길을 찾아야 하오. 꼭 내 말을 명심하시오. 꽃분이는 무슨 일인지 궁금하였지만 신뢰하는 남편의 말인지라 꼭 그리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칠복이가 이렇게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며 집을 나섰고 꽃분이는 밤이 깊도록 자리에 눕지 않고 기다리며 자정이 되자 사람들이 모두 잠든 틈을 타 동산 위에 올라 궁궐 앞의 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궁궐 앞은 지나는 사람 하나 없이 고요하기만 할 뿐이라 꽃분이는 칠복이가 그저 허망한 소리를 했나 보다 하고는 동산을 내려가려는데 갑자기 사람들의 고함 소리와 울부짖는 말 울음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궁궐의 큰 문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궁궐 안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어가고 떠들썩한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더니 이내 잠잠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서방님께서 순식간에 궁궐이 조용해지면 살 길을 찾으라고 하였는데 이제 나는 어찌해야 하나? 우선 지금 무슨 일이 생긴 것인지 무슨 연유인지 알 길이 없으니 일단 집으로 돌아가 봐야겠다. 이렇게 집으로 돌아간 후 꽃분이는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어느덧 날이 밝아지자 아버지께 이 사실을 말씀드리려 찾아갔지만 아버지는 보이질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남편이 보이질 않으니 걱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간밤에 대감과 아들이 궁궐에서 숙직을 하신 모양이구나. 어서 아침밥을 준비하여 궁궐로 들여보내야 되겠구나. 그리고는 어머니 측 마님은 여종에게 아침밥을 준비하게 하고는 궁궐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여종이 궁궐을 향해 길을 가고 있는데 길에는 수많은 포졸들이 사람들을 채찍질하고 몽둥이질을 하며 어수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종은 대감의 권력을 익히 알고 있는지라 크게 개의치 않고 당당하게 거침없이 들어가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본 포졸 하나가 채찍을 들어 여종의 등을 때리며 외쳤습니다. 넌 누구인데 감히 궁궐을 제 집 드나들더 들어가려는 것이냐? 느닷없이 채찍을 맞은 여종이 포졸을 쏘아보며 내가 누구인지 아시고 이런 짓을 한단 말이오. 나는 어느 대감댁의 사람이오. 하찮은 병사가 뒷감당을 어찌하시려고 이런 모진 짓을 하는 것이오 하며 소리쳤습니다. 참 이리도 현실을 모르는구나. 너의 대감은 흉악한 역적인데 어찌 아직도 대감을 믿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냐. 아주 혼쭐이 나봐야 세상이 바뀐 것을 알겠구나. 하고는 마구 발길질을 해 여종을 짓밟으니 여종은 땅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간신히 몸을 추스리고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대감의 집으로 돌아온 여종이 마님에게 이 사실을 그대로 고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대감의 집안 식구들과 하인들이 크게 놀라며 반신반의했지만 마님은 침착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내가 분명 무엇을 잘못 듣고 온 것일게다. 반드시 오해가 있어 생긴 일일 것이다. 우리 집안은 임금님 은총을 두텁게 받아온 지 오래되었다. 당연히 음모를 꾸밀 일이 없는데 어찌 역적으로 몰려 하루아침에 몰락을 할 수 있단 말이더냐. 이것은 칠복이가 역모를 꾸미다 발각되어 신문을 받는 중에 우리 집안을 끌어들여 그동안 대접받지 못한 원한을 드러낸 것이 분명하다. 마님은 여기까지 말한 뒤 꽃분이를 매섭게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꼴에 잘난 서방이라고 그리도 섬기더니 집안에 화를 불러들이고 꼴 좋구나. 언젠간 칠복이 그 인간이 집안에 큰 낭패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진작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근본도 없는 놈을 반대했던 것이다. 이제 내 마음을 이해하겠느냐? 꽃분이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더욱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머리가 어지러워져 주저앉아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정녕, 어머니의 말씀대로 서방님께서 저지른 것인가? 이제 나는 어찌해야 되는 것인가? 순식간에 조용해지면 살 길 찾아보라는 서방님의 말 속에 숨은 뜻을 나로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구나. 정말 답답하구나. 꽃분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그때 갑자기 대문 밖에서 웅장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포졸들이 대감의 집 문 앞에 들이닥쳤습니다. 이들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집안의 구석구석을 헤집어 놓으며 각종 문서들을 조사해 걷어가고 창고를 수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을 본 마님은 화가 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대체 무슨 일로 이러는 것이오? 이유라도 들려주시오.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오? 마님의 물음에 포졸들은 비밀이라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몇몇 포졸들에게 대문을 지키게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마님은 눈치 빠른 종 하나를 시켜 몰래 나가 소식을 염탐하고 오게 하였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종이 돌아와 마님에게 고하였습니다. 마님, 어젯밤 새 임금이 즉위하시고 전 임금은 배위되어 귀향을 가셨다 하옵니다. 조정에서 대감들의 부패에 대해 논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인의 생각에 대감께서도 큰 화를 면하지 못하셨으리라 짐작되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대감과 도련님께서는 곤장을 맞아 모습이 말이 아니었고 오늘 안으로 큰 형벌을 받는다 하옵니다. 이 말을 들은 마님은 깜짝 놀라며 아연실색하여 머리를 붙잡고 종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란 말이냐? 그럼 우리 식구들은 어찌 된다는 것이냐? 종은 눈물을 흘리며 흐느끼는 목소리로 마님에게 다시 고하였습니다. 마님과 아가씨는 가련하게도 모두 감옥에 들어가실 것이고 소인들 또한 어느 곳으로 가게 될지 모릅니다. 종의 말을 들은 마님은 정신을 잃고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온 집안의 식구들은 늙은이고 아이고 할 것 없이 모두 통곡하며 마님을 따라 주저앉았습니다. 정신을 잃고 쓰러진 마님이 하인들의 부축을 받고 간신히 정신을 차리자 종은 다시 마님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소인이 아까 경황이 없어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 있사온데 소인이 문틈으로 궁궐 안을 살펴보니 윗자리에서 죄인들을 신문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무리 다시 보아도 모습이 칠복 도련님과 꼭 닮은 모습이었습니다. 애끼 이놈, 이 세상에 닮은 사람이 한둘이겠느냐? 인간이 어찌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 높은 곳에서 죄인을 신문한단 말이더냐?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집어치워라. 이 말을 들은 꽃분이는 어머니의 말을 끊고 종에게 말하였습니다. 아무래도 뭔가 이상하다. 하늘 아래 모든 일이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니 다시 가서 제대로 확인해 보거라. 내가 아직도 그 인간을 믿고 헛된 망상까지 일으켜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구나. 넌 이 상황에도 그 인간을 생각하는 거냐? 마님, 소인이 다시 가서 확실히 알아보겠습니다. 만일 그 사람이 칠복 도련님이 아니면 그만이지 않겠습니까? 말을 마친 종이 담을 몰래 뛰어넘어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종이 쉬지 않고 달려 궁궐 앞에 도착하니 포졸들이 사람들의 통행을 금지시키고 있었고 길을 비키라고 외쳐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높은 수레에 젊은 대신이 앉아 있었는데 그를 따르는 무리가 구름처럼 많아 보였습니다. 종이 자신의 눈을 비비고 또 비비고를 반복하며 대신의 얼굴을 살펴보니 자신의 집에서 처가살이하던 칠복이가 분명하였습니다. 그 뒤 칠복이는 수레에 내려 여러 포졸들을 거느리고 궁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확인하기 위해 종이 사람들을 통제하던 포졸에게 물으니 바로 병조판서 칠복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종은 한 가닥 희망이라도 생긴 듯 기쁜 얼굴로 집에 돌아와 마님에게 급히 고하였습니다. 그러자 마님이 꽃분이의 두 손을 잡으며 부드러운 얼굴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참, 내가 늙긴 늙었구나. 내 귀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한결같이 냉대를 하였으니
내 이 두 눈을 찔러 사죄하여야겠구나. 그러나 지금 재앙이 눈썹에 불이 붙은 듯 임박했으니 가련한 내 아버지와 오라비를 구해줄 사람이 없다면 필시 한 칼에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낳고 길러준 은혜를 생각하여 우리가 박대한 허물을 내가 용서해 준다면 마른 뼈에 새살이 돋고 얼어붙은 풀뿌리에도 다시 따뜻한 봄이 찾아올 것이 아니냐. 네가 어서 서방에게 서신을 넣어 간절히 부탁을 해보거라. 어디 부부의 인연이 보통 인연이겠느냐. 분명 냉정하게 거절하지는 못하지 않겠느냐. 서방님이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걸 알면서도 아버지와 오라버니를 구해달라 청하지 않는다면 저 역시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서방님에게 서신을 보낼 테니 어머니께서는 부디 걱정하지 마세요. 꽃분이는 바로 붓을 들어 짤막한 내용의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어머니가 바라는 내용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수첩이 지금까지 죽지 않고 구차하게 밥을 먹고 숨쉬며 살아가는 이유는 제가 죽고 나면 당신이 더욱 쓸쓸해져 위로받을 곳 하나 없어질까 심려되어 그리한 것입니다. 신중히 생각을 하여 오늘 이렇게 당신에게 제 심정을 전합니다. 옛날에 외롭고 쓸쓸하던 고된 삶이 사라지고 이제 스스로를 일으키셨으니 저는 이제라도 당신에게 누가 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런데 저희 운명은 당신의 운명과는 반대로 참혹한 화를 면치 못할 것 같사옵니다. 저는 제 생명을 아버지와 함께하기를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승에서의 우리의 인연은 이미 뜬구름이나 흐르는 물과 같이 멀리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가난했던 자신을 잊지 마시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시더라도 고달프게 걸어다니던 시절을 기억하십시오. 비단 옷을 입고 다니더라도 솜옷 입던 추운 겨울날을 잊지 마시고 항상 아프지 말며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서방님이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글을 마친 꽃분이는 종에게 편지를 주며 서방님에게 빨리 전하라 명하였습니다. 관아에서 의젓이 앉아 이를 보던 칠복이는 천천히 아내의 편지를 읽으며 내용을 정독하더니 이내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다음 날 바로 임금 앞에 엎드려 아뢰었습니다. 아뢰옵건대 소신의 모든 직위를 내놓겠사오니 부디 저의 조강지처를 살려주시옵소서. 임금이 눈물로 호소하는 칠복이에게 까닭을 묻자 칠복이는 그간의 모든 일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아뢰었습니다. 임금은 감동한 얼굴로 한참을 고민하더니 칠복이의 장인과 처남의 형을 중단하고 귀양을 보내라 명하였습니다. 또한 칠복이의 능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임금은 칠복이의 병조판 서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였습니다. 그 후 칠복이는 백성들의 고충을 잘 이해하며 하나하나 악의 무리들을 처단하기 시작하였고 온 백성들은 그를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칠복이는 자신에게 모질게 했던 장모를 용서하고 꽃분이와 함께 장모님을 모시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옛날 옛적에 나이 30이 넘도록 장가 못 간 머슴이 혼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하루는 이 머슴이 논에 가서 김을 매는데 일을 하면서 생각해보니 제 신세가 참 한심하고 처량하단 말입니다. 허리가 휘어지도록 일을 해도 가을 거지를 해놓으면 땅 주인들이 반 넘어 걷어가 버리니 남는 게 없고 그러니 해마다 살림은 쪼들리고 게다가 가난해서 장가도 못 가고 사는 처지를 생각하니 절로 한숨이 나오거든 말입니다. 그래서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농사지어서 누구랑 같이 먹고 사나? 하고 흥얼흥얼 신세 한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디서 나랑 같이 먹고 살지 하는 소리가 들리지 뭡니까? 사방을 둘레둘레 둘러보아도 아무도 없는데 그 참 이상하다 하고 한 번 더 중얼거렸습니다. 이 농사지어서 누구랑 같이 먹고 사나? 했더니 또 나랑 같이 먹고 살지 한단 말입니다. 도대체 누가 숨어서 그러나 하고 소리 나는 쪽으로 가봤습니다. 논두렁 밑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기에 풀포기를 헤쳐보니 커다란 우렁이 한 마리가 있는데 이것이 껍데기 속에서 이렇게 몸을 내밀고 있다가 총각이 보니까 얼른 껍데기 안으로 쏙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마치 부끄러워서 그러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총각은 그 우렁이를 집에 가지고 가서 농 안에다 넣어뒀습니다. 그래놓고 그 이튿날 논의를 하다가 점심을 먹으려고 집에 와보니까 글쎄 방 안에 김이 무럭무럭 나는 밥이 한 상 잘 차려져 있지 뭡니까.
머슴이 아직까지 이렇게 정성 들여 차려놓은 밥상을 받아본 적이 없는지라 꼭단 세상에 온 기분입니다. 뭐가 뭔지 정신이 하나도 없으면서 배가 고프던 참이라 마파람에게는 감추듯 먹어치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논일을 하다가 점심을 먹으러 집에 와보니 어제와 똑같이 밥이 한 상 잘 차려져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러는 것입니다. 대체 누가 나 없는 사이에 밥상을 차려놓는단 말인가? 총각은 하도 궁금해서 그 다음 날은 일하러 가는 척하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부엌 구석에 키를 뒤집어 쓰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점심때가 되니까 방 안에서 고은색 씨가 살금살금 나오는 것입니다. 참 선녀같이 고은색 씨인데 이색 씨가 부엌에 나와서 뭘 뚝딱 하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밥을 한 상 떡 차려서 방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문구멍으로 들여다보니까 색 씨가 밥상을 방 안에 갖다 놓고 농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아, 저 색 씨가 바로 우렁이 속에서 나온 색 씨로구나. 총각은 앞뒤 재고 말고 할 겨를도 없이 얼른 방 안으로 들어가서 농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색 씨를 꼭 붙잡았습니다. 거기 들어가지 말고 나랑 같이 삽시다. 그러니까 색 씨는 참 난처한 듯이 사정사정을 하는 것입니다. 애당초 이 댁에 몸을 의탁하기로 작정하고 왔으니 때가 되면 무엇을 망설이겠습니까? 저는 천상의 선녀인데 남편을 여위고 수절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천상에서 남편을 여윈 지 100년이 지나야 혼인을 해야 되는 법이 있기에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니 며칠만 기다려 주십시오. 때가 차지 않고 같이 살게 되면 반드시 슬픈 이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나 총각은 한사코 색 씨를 잡고 놓아주지를 않았습니다. 못 보았다면 모를까. 이왕의 모습을 본 다음에야 이 고운 색 씨를 농 안에 들여보내고는 한시도 못 살 것 같단 말입니다. 치맛자락을 틀어주고 놓아주지를 않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없이 색 씨는 그날부터 머슴하고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각은 세상에서 둘도 없을 것 같이 고운 색 씨를 아내로 맞아 살게 됐습니다. 꿈 같은 일이 생시에 벌어졌으니 자다가도 좋아서 싱글벙글 웃는 판입니다. 그러니 일하는 것도 재미가 절로 나서 전보다 더 부지런히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루는 들일을 하는데 일거리가 좀 많았던 모점심 때가 되어도 일이 많이 남아있어서 조금만 더 하자 하다가 해가 기울도록 집에 못 갔습니다. 집에서 기다리던 색시는 점심밥을 차려놓고 한참을 기다려도 남편이 오지 않으니까 걱정이 돼서 점심을 가지고 들에 나갔습니다. 가다 보니 저쪽에서 사람들이 한 무리를 지어 오는 것입니다. 물렀거라 섰거라 개 물러섰거라 하고 떠들썩하는 소리가 요란하거든 말입니다. 하필이면 그때 고을원에 행차가 올 게 뭐겠습니까? 색시는 얼른 길 아래로 내려가 풀덤불 속에 가만히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고을원이 보니까 저 아래 풀덤불 속에 환하게 오색빛이 비치거든 말입니다. 원이 행차를 멈추게 하고는 이방더러 분부를 하는 것입니다. 냉큼 저 아래 풀덤불 속에 무엇이 있는지 가보고 오너라. 그래서 이방의 색시가 숨어있는 풀덤불로 어기적 다가갔습니다. 원에게 잡혀가면 큰일이란 말입니다. 색시는 신고 있던 신 한 짝을 벗어주면서 부탁이니 이것을 가지고 가서 사또께 이것밖에 없더라고 하십시오. 하고 사정을 했습니다. 이방도 불쌍한 생각이 드는지 신을 받아들고 원에게 가서 이것밖에 못 보았노라고 그러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원은 아직도 빛이 비친다고 하면서 다시가 보라지 뭡니까? 이방 할 수 없이 다시 어기적 색시한테 와서 어쩔 도리가 없으니 같이 가자고 그러거든 말입니다. 색시가 이번에는 끼고 있던 은가락지를 벗어주면서 이것밖에 없더라고 말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방이 그 은가락지를 원에게 갖다 바치며 이것밖에 없더라고 하니 원이 화를 버럭 내면서 이놈아, 신이 있고 가락지가 있으면 틀림없이 사람이 있을 터인데 냉큼 데려오지 않고 뭘 하느냐? 하고 호통을 쳤습니다. 이방이 겁을 잔뜩 집어먹고 색시한테 가서 도저히 안 되겠소. 내 모가지가 달아날 판이니 어서 갑시다. 하고 색시를 잡아 끌고 원에게 데려갔습니다. 원이 색시를 보더니 색시의 뛰어난 미모에 그만 입이 해벌어져서 가마에 태워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원님의 권세가 막강해서 이렇게 아녀자를 잡아가도 어찌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하필이면 이 색시가 이런 나쁜 원님한테 잡혀간 것입니다. 남편이 들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부디 보내달라고 색시가 아무리 사정을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색시는 관아로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해가 다 기울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와보니 아내가 없어졌거든 말입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찾아봤지만 관에 잡혀간 아내를 찾을 길이 있겠습니까? 이리저리 수소문을 한 끝에 아내가 고을 원에게 잡혀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서야 때가 차지 않고 같이 살면 슬픈 이별이 있을 것이라고 한 색시의 말이 생각나서 가슴을 치며 뉘우쳤지만 이제 와서 뉘우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날부터 남편은 날마다 관아의 높은 담 밖을 서성거리며 아내를 애타게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포졸들에게 잡히면 죽도록 매를 맞지만 그 다음 날이면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담 밖에 와서 아내를 찾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두고 아내를 부르며 통곡하던 남편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죽은 남편은 한 마리 파랑새가 되어 날마다 아내가 사는 관아의 뜰을 돌며 애처롭게 울었습니다. 우렁이 색시도 남편 생각에 시름시름 앓다가 얼마 안 있어 죽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뒤로 파랑새 2마리가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같이 날아다니는 모습을 날마다 보게 되었다는 그런 슬픈 이야기입니다. 항상 살아가면서 때란 게 있습니다. 너무 서두르거나 아니면 너무 느긋하면 때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사람의 관계도 이 이야기처럼 닷때가 있지 않을까요? 구독은 공짜입니다.